아침 6시 수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시간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시어머니 정희의 아침상을 차리고 약해진 남편의 약을 챙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50줄에 접어든 수진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며느리, 국이 너무 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고 답합니다. 이런 날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은 어제와 똑같은 간으로 끓였는데 시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곤 합니다. 수지는 이제 그것도 익숙합니다.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참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30년 동안 배웠습니다. 남편은 식탁 한쪽에서 기침을 합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대학생 딸아이마저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진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가족 앞에서만큼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생활비 좀 줄일 수 없겠어?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며 던진 말입니다. 수진은 깜짝 놀랍니다. 이미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데 더 줄이라니요.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고르고 반찬도 같은 재료로 돌려가며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정말 최소한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여.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너 내 쓸 돈 한 푼도 낭비하지 말아라. 알았지? 정희의 목소리엔 유난히 날이 서 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가슴속엔 답답함이 차오르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지는 안방 장롱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래된 서류들 좀 정리해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고 낡은 서류 뭉치를 뒤적입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집니다. 천으로 쌓인 작은 보따리입니다. 조심스레 풀어보니 통장 여러 권이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매니 통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옵니다. 통장 표지에 선명하게 적힌 예금주 이름. 이수진. 자기 이름입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시어머니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 겁니까? 수지는 황급히 다른 통장들도 펼쳐봅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이름, 이수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개설일이 30년 전입니다. 수진이 이 집에 시집온 바로 그 해입니다. 잔액란을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진아, 뭐하니? 정리는 다 했어?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통장들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상자 속에 넣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네, 어머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합니다. 방문이 열리고 정희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서두르렁. 저녁 준비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정희가 돌아서 나갑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왜 시어머니 손에 있었을까요? 왜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을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자꾸만 그 통장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옆에서 남편은 약 기운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내 이름 왜 거기에? 작은 속삭임이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에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일어납니다. 혹시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아닐까요? 수지는 내일 다시 그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 아래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합니다. 어젯밤 발견한 통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산책을 나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치 금지된 일을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큽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다시 보따리를 꺼냅니다.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합니다. 입출금 내역, 날짜, 금액들을 눈으로 훑습니다. 분명히 30년 전부터 꾸준히 입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통장의 주요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합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 쪽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중얼거리며 마지막 사진을 찍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지는 황급히 통장들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제자리에 넣고 장롱문을 닫습니다. 숨을 고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수진아, 뭐 했어? 정희가 거실로 들어서며 날카롭게 묻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눈빛입니다. 수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 방에는 안 들어갔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요즘 내가 이상해 보여서.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지는 식탁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들킨 건 아니겠지만 시어머니의 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더 없어 보입니다. 여보, 당신 혹시 어머님이 내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통장?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30년 전부터.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아직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는 기침을 몇 번 하고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미안해, 여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줘야 할 것 같아.
나도 어머니 일에 끼어들 힘이 없어.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원망스럽지만 그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혼자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수진을 거실로 불러냅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습니다. 며느리 앉아봐. 수진은 긴장한 채 시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어머님. 거짓말 마. 내가 몇 년을 너보고 살았는데 내 눈빛만 봐도 알아. 뭔가 숨기고 있지? 수지는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들킬까봐 두렵지만 동시에 이참에 물어보고 싶다는 충동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본능적인 판단이 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딸아이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정희는 수진을 한참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이 집안 돈도 내가 다 관리하는데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통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날 밤 수지는 휴대폰에 저장된 통장 사진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숫자들, 날짜들, 거래 내역들. 이것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대학 후배였던 현우.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냅니다. 현우야, 나 수진 선배야. 혹시 시간 되면 급히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답장은 금방 옵니다. 선배님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적어도 이 일을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희의 감시는 더욱 심해집니다. 수진이 전화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일일이 캐묻습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생활비를 더 줄이라고 압박합니다. 마치 수진을 올가매려는 듯합니다. 며느리, 너 요즘 핸드폰만 들여다보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무도 아닙니다, 어머님. 거짓말. 내가 뭘 꾸미는지 다 알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그 틈 사이로 오래된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결심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틈을 타서 조용한 카페로 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현우를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답답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혹시 더 나쁜 진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현우가 손을 흔듭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현우야, 정말 고맙다. 이런 부탁 들어줘서.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현우에게 보여줍니다. 통장 사진들입니다. 현우는 화면을 확대하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선배님, 이 통장들 전부 선배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어. 현우는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가며 입출금 내역을 분석합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춥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여기 메모란에 뭔가 적혀 있어요. 약속 이행분이라고요. 수지는 화면을 당겨 자세히 봅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약속 이행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수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습니다. 30년 전 일을 떠올려 보지만 시어머니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우야, 나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 선배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선배님, 혹시 시댁에서 다른 서류나 문서 같은 것 보신 적 없으세요? 계약서나 증서 같은 거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 보니 통장과 함께 있던 보따리 안에 다른 종이 뭉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황급히 사진만 찍고 나오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후 수지는 다시 기회를 엿봅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나간 날 수지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통장 아래 깔려있던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약속 증서. 상단에 큼직하게 적힌 제목입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본인 박정희는 며느리 이수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본 통장의 예금은 이수진 명의로 관리하며 본인 사후 또는 합의된 시점에 이수진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며느리에 대한 신뢰와 가족에 대한 책임의 표시입니다. 아래에는 30년 전 날짜와 함께 시어머니 정희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서명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서툰 글씨체입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시어머니는 이런 약속을 했으면서도 3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통장을 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이토록 구박하며 살았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수지는 증서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간신히 일어섭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희도 그것을 느낀 듯 날카롭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뭐 불만 있어? 아닙니다, 어머님. 수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이 소용돌이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밤이 깊어갑니다. 수지는 다시 현우에게 증서 사진을 보냅니다. 곧 전화가 걸려옵니다. 선배님, 이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 문서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증서만으로는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거래 내역의 출처, 당시 증인, 작성 경위 등을 입증해야 해요. 수지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증서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까? 현우는 재빨리 덧붙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당시 은행 기록, 관련자 증언,
가족 간 서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지는 한숨을 깊게 쉽니다. 결국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지는 오래된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다락방, 창고, 심지어 차고까지 살펴봅니다. 먼지 속에서 낡은 편지들, 영수증들, 메모 쪽지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30년 전 은행 직원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안내 편지도 있습니다. 특별 신탁 예금 개설 안내라는 제목입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모읍니다.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진실의 그림을 완성하려면 이 조각들을 맞춰야 합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나도 이제는 내 운명을 바꿔야겠어.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 그 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수지는 비로소 싸울 결심을 합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현우와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입니다. 수지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가방 가득 챙겨왔습니다. 낡은 편지들, 영수증, 메모 쪽지, 그리고 통장과 증서 사진까지. 현우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내시다니. 현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오래된 것들은 다 가져왔어.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은행 안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편지에는 특별 신탁 예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이건 일반 예금이 아니에요. 특별 신탁 예금이라는 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계좌입니다. 보통은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사용하죠. 수지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현우는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증서만으로는 법적 소유권을 완전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우는 재빨리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계좌를 개설할 때 증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 현우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손가락을 튕깁니다. 선배님,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 근무하던 분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옵니다. 현우는 즉시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그 은행 직원을 찾아냅니다. 이틀 후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 이틀 동안 수지는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수진을 감시합니다. 어디 가느냐, 누구 만나느냐, 일일이 캐묻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얼굴에 드러나는지 정희는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며느리,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 있어? 아닙니다, 어머님. 딸아이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 그런가 봅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하늘의 뜻이야. 정의의 차갑고 무심한 말투에 수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30년 동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수진과 현우는 한적한 찻집에서 은퇴한 은행원 김 과장을 만납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현우 씨.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과장님. 오늘은 중요한 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을 소개하고 통장과 증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김 과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 계좌, 기억나는군요. 수지는 숨이 멎는 듯합니다. 김 과장이 기억한다니.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0년 전이었죠. 한 할머니께서 며느리 명의로 특별 신탁 예금을 개설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당시엔 흔치 않은 경우였죠. 그래서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김 과장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며느리를 외동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며느리 명의로 관리하고 나중에 상속하고 싶다고 하셨죠. 증서도 함께 작성하셨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증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다음 말에 수지는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할머니께서 며느리분과 함께 오셨는데 며느리분은 내내 불안해 보이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따로 며느리분께 여쭤봤어요. 정말 동의하시는 거냐고요. 수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던 날. 무언가 서류에 서명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22살 갓 시집온 새댁이었던 자신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 과장은 계속 말합니다. 며느리분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님을 믿습니다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과장님, 그때 증인으로 서명하신 분이 계셨나요? 물론이죠. 당시 지점장님께서 증인으로 서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김 과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쉽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희망이 다시 꺼져갑니다. 증인이 없다니.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계좌 개설 서류나 증서 사본 같은 것 말이에요. 김 과장은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아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 자료는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죠. 현우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 과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아는 후배들이 있으니 연락해 보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수진은 현우에게 말합니다. 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배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자신 편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반격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김 과장을 만나고 돌아온 후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집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식탁에 앉은 정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딸아이 검사 결과 확인하러요. 혼자? 네, 혼자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병원에 전화해봤어. 오늘 내가 안 갔다더라.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까지 확인 전화를 했다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밝힐 때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실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 대학 후배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했습니다. 정희는 코웃음을 칩니다. 친구? 내가 무슨 친구가 있어? 30년 동안 집에만 처박혀 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수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감시는 더욱 강화됩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으면 누구냐고 따져 묻고 외출을 하려 하면 어디 가느냐고 캐묻습니다. 심지어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수진은 이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중요한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합니다.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은행 창고에서 30년 전 자료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수진은 기쁨에 들떠 즉시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가 가로막습니다. 어딜 가려고? 잠깐 마트에 다녀오려고요. 마트는 무슨? 어제 장 봤잖아. 또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부족한 게 있어서요. 그럼 내가 같이 가지. 수지는 당황합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겠다니. 이러면 현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현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내일 연락할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정희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려고만 해도 무슨 하느냐고 묻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선배님, 큰일입니다. 은행 자료 중 일부가 사라졌대요. 누군가 먼저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썼다니? 설마 시어머니가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수지는 급히 전화를 걸려다가 멈춥니다. 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할까봐 두렵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현우와 급히 만납니다. 현우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선배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은행 창고 담당자에게 들었는데 며칠 전에 누군가 그 자료를 열람했대요. 정식 절차 없이요. 누구죠? 그건 알 수 없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도대체 누가 방해하는 걸까요? 그때 현우의 전화가 울립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선배님, 방금 김 과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누군가 과장님을 찾아가 압박을 했대요. 증언을 번복하라고요. 뭐라고요? 과장님이 무서워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대요.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거실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들은 수진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아, 며느리 왔구나. 이분들은 우리 집안 법률 고문이야. 정의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납니다. 수지는 온몸이 굳어집니다. 법률 고문이라니.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수진 씨, 최근 우리 의뢰인의 사적인 서류들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닥쳐.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내 허락도 없이 내 서류를 뒤지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내가 뭘 노리는지 뻔해. 정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보다 먼저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남자가 서류를 수진 앞에 내밉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앞으로 박정혜 씨의 재산 및 서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서명 못합니다. 그럼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무단 열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말이죠. 며느리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돕니다.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몰릴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일주일 안에 답을 내. 그리고 그 회계사 친구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친구도 곤란해질 수 있어. 정의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굽니다. 현우까지 위협한다니.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소리 죽여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기침을 하며 잠들어 있습니다. 딸은 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합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역습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강력합니다. 수지는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30년이 헛된 세월이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흔들리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수진에게는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30년을 참고 견뎌온 세월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너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 답장은 금방 옵니다. 선배님, 저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꼭 만나야 합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엇을 찾아냈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빠져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에서 현우와 만납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얼굴이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선배님, 제가 김 과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무서워하시더니 제가 계속 설득했더니 결국 마음을 여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당시 또 다른 증인이 있었대요.
은행 직원이 아니라 외부 증인이요. 수지는 숨이 멎는 듯합니다. 누구죠? 선배님 어머니셨대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지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서를 작성할 당시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까? 선배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시 선배님 어머니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오셨대요. 두 분이 며느리를 위해 함께 이 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그때 갑자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혼 직후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 수진아, 시댁 생활이 힘들겠지만 참고 견뎌라.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어.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의 격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현우야, 그럼 우리 엄마가 증인으로 서명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증서 원본에는 어머니 서명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건 사본뿐이잖아요. 원본은 아마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수지는 생각에 잠깁니다. 원본. 그렇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 원본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우야,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이 당시 은행 내부 문서를 복사해 두셨대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요? 네, 당시 이례적인 케이스라서 기록으로 남겨두셨대요. 그 문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계좌 개설 신청서와 특별 신탁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사람의 서명이 선명합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며느리 이수진, 그리고 증인 김순자. 수진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엄마. 수진은 그 서명을 어루만집니다.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분명히 어머니 손길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선배님, 이제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현우가 소개해준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검토하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눈빛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 도착합니다. 수지는 그날 시어머니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뭔가 두려움 같은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 내가 정말 이러는 거야? 나한테 소송을 거는 거야? 어머님,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30년 전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약속? 무슨 약속? 그건 내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며칠 후 양측 변호사가 만나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김 과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갑니다. 첫 번째 재판날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건너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의의 눈빛엔 적의가 가득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입니다. 수진 측은 통장, 증서, 은행 기록, 김 과장의 증언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정의 측은 예상치 못한 반격을 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랍니다. 김 과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표이 이상합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 측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증인께서는 30년 전 해당 계좌 개설에 관여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특별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김 과장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요? 김 과장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증인,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 신탁 계약서는 없었다는 겁니까? 네. 그냥 일반 예금 계좌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빠집니다. 현우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 증인, 이전 진술과 다른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김 과장은 땀을 흘립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협박당한 겁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다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재판은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그날 재판은 속개로 마무리되고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지는 절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현우가 수진의 팔을 붙잡습니다. 선배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무슨 방법? 원본이에요. 원본 증서를 찾아야 해요.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원본.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결을 의미한다 해도 말입니다. 재판이 속개된 날부터 수지는 밤낮 없이 고민합니다. 원본 증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시어머니는 분명 그것을 숨겨두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만 아는 곳에 말입니다. 수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떠올려 봅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에 숨겨두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조용한 집안,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신 걸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희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입니다. 혹시 그게 원본일까요? 정희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놀랍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 수진의 가슴을 찌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용기를 냅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수진은 시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 원본 증서를 보여주십시오. 제발이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원본?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30년 전
제 어머니와 함께 작성하신 그 약속 증서요. 어젯밤에 보셨잖아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노려봅니다. 내가 내 방을 엿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30년 동안 숨기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정희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뭘 알아?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뒷모습이 갑자기 작고 외로워 보입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녀가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 순자하고 나는 친구였어. 수지는 귀를 의심합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친구였다고요? 대학 동창이었지.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런데 우리 둘 다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시아버지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은 나를 택했고 순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 너희 아버지와 말이야. 우리 관계는 그렇게 멀어졌어. 수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거야. 순자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된 거지. 정희는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 순자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 하지만 너를 보면 볼수록 순자가 보였어. 착하고 순한 모습이 꼭 그 애 같았지. 수지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서 순자가 찾아왔어.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애가 말하더라. 정희야, 내 딸 잘 부탁해. 내가 힘들게 할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내 딸을 위해 뭔가 남겨주자.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수진이 명의로 만들어둬.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 정희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나도 순자가 미안했어. 그 사람을 빼앗은 것도 미안했고, 그래서 약속했지. 통장을 만들고 증서를 작성했어. 순자도 증인으로 서명했고, 수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런 부탁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떨굽니다. 순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 그 후로 나는 무서웠어. 그 통장이 있다는 걸 내가 알면 너는 이 집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나는 외로웠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늘 순자를 그리워했지. 아들은 무심했고 나한텐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며느리인 내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 정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둔 거야. 억누르고 통제하고 의존하게 만들고 그 통장의 존재를 숨긴 채로 말이야.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내게 가도록 해놓고는 그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수지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분노도 일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집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 외로운 어머니, 친구를 잃은 여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정희가 다시 입을 엽니다. 수지는 긴장합니다. 그 통장엔 내 돈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봉투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본 증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도 함께 꺼냅니다. 이걸 봐. 수지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것은 채무 변제 증서였습니다. 30년 전 정희가 진 빚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결혼 초기에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어. 남편 몰래 그 빚을 갚기 위해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조금씩 정리했지. 그런데 그걸 내 명의로 하면 남편이 알까봐 내 명의로 했어. 수지는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은 어머님 빚을 숨기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도 있고 동시에 너한테 주려고 한 것도 있어. 두 가지 목적이었지.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순자와의 약속도 지키고 내 비밀도 지키는 거.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공탁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친정에서 받았어야 할 유산이야. 제 유산이요? 순자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내가 힘들 때 쓰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도 그 통장에 넣어뒀어. 내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지는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 속 돈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빚,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약속의 증거가 모두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너한테 미안해. 순자한테도 미안하고. 정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70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용서해줘. 나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30년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의 우정, 사랑과 배신, 외로움과 두려움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정에 이 모든 걸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이틀 후 재판정에서 정희는 모든 진실을 고백합니다. 원본 증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정은 숙연해집니다. 재판장도 방청객들도 이 복잡한 가족사에 숙연해집니다. 재판은 수진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납니다. 통장의 일부는 수진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진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수진은 깨닫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고 자신도 피해자였으며 어머니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통장 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수진에게 귀속되었고 시어머니 정희가 관리하던 부분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이 결과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속에 숨겨졌던 진실을 마주한 것, 그것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수진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묘비 앞에 앉아 수진은 조용히 말을 겁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듭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정희 이모와 친구였죠. 그런데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결국 이모가 그분과 결혼했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제가 그 집 며느리가 됐을 때 엄마는 저를 위해 친구에게 부탁까지 하셨죠. 수지는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도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 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통장 속에 숨겨져 있었죠. 이제 그 돈으로 딸아이 치료비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엄마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우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합니다. 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배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딸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래. 꾸준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래. 이제 치료비 걱정은 덜었으니 다행이야. 현우는 미소 짓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어떠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많이 변하셨어. 예전처럼 나한테 소리 지르거나 트집 잡지 않으셔.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외로움도. 평생 혼자였던 분이잖아.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고, 친구도 잃었고,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며칠 전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으시더라.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때 느꼈어. 이 사람도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선배님 대단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현우야, 미움만으로는 살 수 없더라. 30년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쳤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은 딸아이 건강부터 챙기고 남편도 요즘 좀 나아지고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도 좀 가져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30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거든. 이제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찾아보려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수지는 식탁을 차립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되고 불편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하시는 나물 무침 해봤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어먹습니다. 맛있구나. 간단한 칭찬이지만 수진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입니다. 수진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무 미안하다.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미안해. 알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해봐요. 30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결혼 후 거의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수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수진아,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뭔가 환해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지는 미소 짓습니다. 응,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오늘은 유난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렸어. 밤늦게 다니니까 걱정돼서. 수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걱정? 그 단어를 시어머니한테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그래, 앞으로 자주 만나. 내 인생도 살아야지.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30년의 비밀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났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나도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치유할 수 있다. 천천히 조금씩. 며칠 후 수지는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 통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꺼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작은 통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가요? 어머니, 정희 이모, 그리고 저. 세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 있네요. 은행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50줄의 나이에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입니다. 서툴지만 즐겁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미소 짓는 일상이 행복합니다. 수진 씨, 오늘도 손님들이 수진 씨 칭찬 많이 하셨어요. 사장님의 말에 수지는 수줍게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무슨 말씀을. 수진 씨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퇴근길 수지는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삽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입니다. 집에 도착해 꽃을 건네자 정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게 뭐야? 그냥 예쁜 꽃이 있길래 사왔어요. 정희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수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갑니다. 마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정희가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제대로 못해줬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저도요 어머님.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잡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일기를 씁니다. 30년의 비밀은 드러났고 상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새 삶을 씁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수진으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립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끕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와 용서, 진실과 화해 사이에서 수지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여자의 우정, 한 어머니의 사랑, 며느리의 인내, 그리고 가족의 상처가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듭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지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합니다.